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1과목 건축물 에너지 관계법규를 담당하게 된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계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관계법규 과목에 대해서는 수험생분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조문도 길고 그 다음에 법의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수험생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랑 이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를 수험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면, 즉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출제 경향이나 또는 법에 대한 취지, 목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면 법 조문을 많은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덜 하셔도 되는, 그래서 노력을 좀 덜 하셔도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에서 건축물 에너지 관계법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과목의 법규의 개수는 크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너지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타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하위 법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 항목에 대한 관계 법규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험에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관련된 법규는 일단 크게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출제가 되고요. 그 하위 법령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에 관한 기준, 요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그 다음에 요 법령의 하위 법령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법령 자체가 이름이 매우 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법령 이름 외우는 것만 가지고도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에서는 자, 건축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 평가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즉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또는 그와 관련된 설비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법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설비들을 우리가 도면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면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방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 도서 작성 기준, 여기에는 설계 도서만, 즉 설계 도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각종 기준, 그 다음에 시방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법은 에너지법 한 분야만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기타 이제 나머지 법령들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즉 정부에서 이러한 법령 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할 거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법령들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험 준비를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참고를 해봐야 되냐 하면 2013년도에 1회 시험을 우리가 시행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수험자분들께서 대비가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2013년도에 1회 시험을 민간 자격이긴 하지만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것이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도 1회에 출제가 어떤 내용들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면, 일단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자, 2013년도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자, 1급과 2급에서 출제되었던 항목을 보면 전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전체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급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고, 2급에서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전체 9문항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었고, 마찬가지로 1, 2급으로 구분을 하면 5문항과 4문항으로 각각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은 총 12문항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1급과 2급 공이 각각 6문항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에너지법과 기타 부분에서 나머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제된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 자, 이러한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험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격증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60점을 획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격증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100점에 가깝게 공부를 하게 되면 효율이 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3과목에서 건축 설비 시스템에서 효율에 대한 것들을 배울 텐데, 효율이 뭡니까? 투입된 양에 비해서 출력된 양의 비율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고자라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체력 소진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목표는 어디냐 하면 60점을 획득하는 게 전략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이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의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타 나머지 출제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 60점을 획득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평가사를 준비하는데 1과목의 학습 출제 경향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짤 것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리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각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즉 가령 건축법에서 건축이라 함은 무엇이다, 또 증축이라 함은 무엇이다, 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 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용어들을 정의를 해 줍니다.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일단 시험 문제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이 제정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법에 대한 취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각 법령의 제1장 총칙 부분에 법령의 목적 파트에 아주 짧지만 간단 명료하게 그 법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전체적인 법령의 주요 구성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법들이 추진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로 출제가 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저와 학습을 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실 거고, 평소에는 기억이 안 나시다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들 손은 답에 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 돼요. 평소에 공부를 하시다가 법령이 하도 길고 법령의 이름도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소에는 줄줄줄줄 안 외워져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들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정답에 가까운 답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법의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다고 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적용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규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대상,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의 허가는, 또는 이것의 인가는, 또는 이것의 실험은, 이것의 인증평가는 누가 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라,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1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기타 이제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전기나 기계 설비에 대한 전공을 하신 분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이 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지만 이 건축법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은 건축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교재도 그러한 식으로 내용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일단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 우리가 건축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새로 바꿔갖고 사용하는 것도 건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면 심의 대상이냐 아니면 신고만 하고 끝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에서 주로 에너지 성능 효율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녹색 건축물 인증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그때 그 모든 건축물들이 규모에 따라서도 적용이 되지만 주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에너지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인증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건축물의 면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 산정 부분,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들, 여기에는 기계 설비와 그 다음에 전기 설비가 포함되는데 설비 기준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도 규정하고 면적 산정 그 다음에 설비 기준 이렇게 했지만 건물에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는 거는 건축물 자체로도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에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건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관계법규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다소 거리감이 좀 있는 법령이 건축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도 많은 내용을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령 기준들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효과적인 수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수험 전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과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제1과목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에 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앞부분에서는 법령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관계 법규의 전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에 정리된 내용과 뒷부분의 법의 전문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 기타 여기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또 수록하고 있지 않은 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령의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이유, 그 다음에 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 그게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 법령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재가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기준 등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또 국토해양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법제처 사이트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수험 준비를 하시면 1과목은 고득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쪼록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